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에 8월 11일 오전에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방추위에서는 흑표전차 성능 개량 사업과 그리고 함대함 유도탄 2 사업의 기본 전략안을 의결했는데요. 가끔씩 있는 이야기이지만 솔직히 저는 제가 지금까지 쓰던 내용을 전부 지우고 글을 다시 쓰는 중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방추위 내용을 잘못 알고 엉뚱한 글을 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선 흑표전차의 성능 개량 사업은 제가 이미 한 달 전쯤에 흑표전차의 성능 개량 사업이 사업분과위를 통과했고 그래서 조만간 방추위를 통과할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문제는 함대함 유도탄 2 사업입니다. 저는 솔직히 기사 내용도 보지 않고 이게 함대공 유도탄 2 사업인 줄 알고 열심히 글을 썼는데 다시 보니 함대공 유도탄 2 사업이 아니고 함대함 유도탄 2 사업이네요. 그리고 또 웃기는 건 제가 알던 함대함 유도탄 2 사업과 방사청이 이야기한 함대함 유도탄 2 사업의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함대함 유도탄 2 사업은 급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방사청에서는 이번 사업은 아음속 스텔스 대함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솔직히 이건 제가 다른 유튜버의 동영상을 보다가 그 동영상에 댓글을 장황하게 달려고 쓰다가 내가 왜 이걸 여기다 쓰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독일 U212CD급의 각이진 형태의 선체 이야기인데요. 이 각이진 선체는 제가 오래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독일은 U212CD의 각이진 형태의 선형을 선택을 해서 적의 저주파 액티브 소나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도 잠수함을 그런 식으로 만들면 독일처럼 스텔스 능력을 가질 수 있냐라고 당연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유튜브에서도 아직 그 설계는 실제 효과가 있는지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잠수함과 독일의 잠수함은 잠수함을 만드는 구조강, 그러니까 고장력강의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HY100강 같은 일반적인 잠수함용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것에 반해서 독일은 적의 자기 탐지기에 탐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잠수함용 고장력강이 아닌 비자성강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잠수함은 적의 자기 탐지기에 탐지될 가능성은 줄었지만 문제는 그 대신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해서 일반적인 잠수함보다도 깊게 잠수하지를 못합니다. 독일이 이렇게 잠수함을 만드는 이유는 독일은 주로 잠수함을 낮은 수심에서 운용하기 때문인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주로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은 동해에서 잠수함을 많이 운용하고 그래서 독일처럼 비자성강으로 만들어서 적의 자기 탐지기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보다는 주로 동해의 대륙봉에서 최대한 깊게 잠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독일처럼 잠수함을 비자성강으로 만들지 못하는데요. 물론 우리도 비자성강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건 아마 앞으로 서해에서 작전을 하는 무인잠 수정에 적용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고장력강과 독일이 비자성강으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스틸강은 제조 방법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독일이 잠수함의 선체를 그렇게 각이 지게 만들 수 있는 건 잠수함의 선체를 제작할 때 일종의 프레스 같은 걸로 눌러서 각을 형성할 수 있어서인데요. 문제는 잠수함용 고장력강은 프레스로 찍어서 형태를 만들지 못합니다. 잠수함용 고장력강은 프레스로 형태를 찍는 게 아니라 일종의 롤러로 눌러서 둥그런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당연한 게 고장력강은 경도가 높기 때문에 프레스로 찍어버리면 강 자체가 프레스로 찍을 수도 없지만 억지로 하면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고장력강으로는 그런 각을 주지 못하는데요. 물론 분명 독일의 스텔스 설계가 적의 저주파 액티브 소나를 피할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최초로 잠수함용 고장력강을 일종의 프레스로 찍어서 독일의 잠수함처럼 각이 지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긴 합니다. 물론 저도 개발 중이라는 소리만 들었지 이게 어디까지 개발되었는지는 모르고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HY130강이라는 신형 고장력강의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독일처럼 고장력강을 각이지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건 HY100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술이 개발되면 우리는 잠수함의 선체 내부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압력을 견디는 내압성강은 HY130강을 그리고 잠수함의 외형에 들어가서 각이진 형태로 잠수함을 만들어서 스텔스 능력을 부여하는 외압성강은 HY100강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U212CD처럼 각이진 형태의 잠수함은 결론은 지금은 외압성강의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는 독일만 가능한 기술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잠수함용 고장력강을 사용해서 각이진 형태의 잠수함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있을 건데요. 스웨덴의 잠수함도 잠수함의 세일 구조를 각이지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 텐데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스웨덴이 자신들의 잠수함의 세일 구조를 각이지게 만들 수 있었던 건 롤링 기법이나 프레스 기법이 아니라 용접으로 판을 이어 붙여서일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이런 용접 방식은 압력을 많이 받는 잠수함의 선체에는 적용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화의 카이에 대한 지분 비율이 15%를 넘겨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분 15%가 넘으면 기업결합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실제로 두 회사가 결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카이는 수출입은행이 지분 26%로 대주주이기 때문에 기업 결합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또 기업 결합 신청을 공정위에서 담당하는 이유가 바로 두 기업이 결합을 해서 특정 분야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고, 당연히 한화가 카이를 합병하게 되면 누가 봐도 독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도 쉽게 기업 결합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화 측에서는 보유 지분이 15%가 넘어서 기업 결합 신청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한화가 USA 오스타를 인수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전에도 한화는 오스탈사를 인수한다고 했다가 실패했는데요. 그때는 호주의 오스탈사 본사까지 포함한 인수 시도였다면 이번에는 미국에 위치한 USA 오스탈만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이라고 하고요. 저번에 오스탈사가 인수를 거절한 이유는 호주 정부에서 오스탈사를 외국 회사가 인수하는 걸 반대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인수를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USA 오스탈만을 인수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스탈사는 아직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그 적자의 대부분이 바로 USA 오스탈 때문인데요. 그래서 호주의 오스탈 본사는 어떤 면에서는 USA 오스탈을 떼어내고 싶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USA 오스탈은 미국의 LCS를 건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완전히 망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LCS 말고 새로운 일감을 찾고는 있는데 돈이 되는 군함 건조 등을 따내지 못하고 주로 돈이 별로 안 되는 상륙함이나 지원함 등의 함성 건조만 수주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호주의 핵잠수함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의 모듈을 제작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등 투자만 확대되고 있어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한화는 미국의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필리조 선소를 확대하려 했는데 이게 무산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한화에서는 필리조 선소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스탈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다시 나서는 건데요. 한화는 오스탈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최대 1조 7천억 원을 제안했다고 하고요. 과연 이번에는 오스탈사를 인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번에 있었던 제177회 방추위 내용을 이야기해보면요. 어제인 8월 11일 오후 3시에 제177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가 열렸고요. 내용을 보면 흑표 전차 성능 개량 사업 기본전략안과 함대함 유도탄 투 사업 추진 기본전략안이 의결되었는데요. 흑표 전차 성능 개량 사업은 능동방호 체계와 드론과 급조 폭발물 제거, 원격 사격 통제 장치 등을 탑재함으로써 흑표 전차의 생존성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하고, 총 사업 기간은 2028년부터 2046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3조 4,48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내용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게, 정확히는 저도 탑재되는지 몰랐던 장비는 급조 폭발물 제머인데요. 분명 전에 제가 흑표 전차의 개량 사업을 설명할 때 지뢰방어 능력은 개선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아마 지뢰방어 능력을 개선하지 않는 대신에 급조 폭발물 제머가 들어간 것 같고요. 또 이상한 건 지나치게 사업비가 많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보유한 흑표 전차는 4차 양산분해 생산이 끝나면 대략 400대인데요. 이번 사업비는 3조 4,480억이나 되어서 대당 개량비가 8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사업비가 너무 많은데요.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은 파악이 되면 추후에 다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사업기간도 지나치게 길게 잡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46년까지 잡혀 있는데 보통 전차의 성능 개량 사업은 전차의 창정비 주기에 하고 있고 흑표 전차의 4차 양산이 2028년에 끝나기 때문에 12년 주기에 한 번씩 하는 창정비 주기의 개량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2040년경에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46년까지 잡혀 있고 그래서 지나치게 사업기간이 긴데요. 아마 그래서 미처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함대함 유도탄 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적의 수상 표적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하기 위해서 사거리 및 탐지 추적 능력이 향상된 함대함 유도탄 투를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총 사업기간은 2028년부터 2039년이라고 하고 총 사업비는 1조 6,30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청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우선은 아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사거리는 기존 해성 대비 2배가 늘어난 대한미사일을 개발할 것이고 스텔스 능력을 보유한 대한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게 좀 방사청의 말장난에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실은 아음속이라고 말한 것 빼고는 다 방사청의 말이 사실입니다. 우선 우리는 함대함 유도탄 2 사업을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하이코어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할 것이고 이 개발은 내년인 2027년부터 본격화해서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번 함대함 유도탄 2 사업은 2028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39년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알던 것보다도 사업이 1년 지연되었고요. 왜 지연되었는지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2039년까지인 건 아마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이 개발되고 양산되어서 1차 전력화 완료 시기가 2039년까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개발 완료를 대략 2030년대 중반쯤에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은 2030년대 중반까지 하고 그 후에 양산해서 2039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거리도 해성 대한미사일의 사거리가 대략 150km이기 때문에 우리의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사거리는 대략 300km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존 미사일 대비 사거리가 2배로 늘어날 거라는 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요. 특히 주목할 점이 이 미사일이 스텔스 대한미사일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전에 본 논문이 한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공개 논문에 나온 내용이라 이게 실제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방사청 관계자 말대로라면 정말로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말 그대로 대한미사일의 꿈과 같은 기술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극초음속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입니다.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극초음속 비행체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을 할 때 기체 표면 마찰열로 인해서 공기가 이온화되어서 생기는 플라즈마층이 적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거나 산란시키는 기술인데요. 한마디로 급격한 속도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술에는 큰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플라즈마층이 적의 레이더파도 차단을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통신도 차단해버리는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핵심은 바로 이 데이터 링크 차단 문제를 극복하는 게 핵심 기술인데요. 한마디로 이게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적함선에 돌진하면서 적함선의 레이더에도 탐지가 안 되는 거의 꿈의 기술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논문을 읽고도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개발할지도 의문이었는데요. 결론은 방사청의 말에 따르면 이 꿈의 기술을 정말로 우리가 개발할 생각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도의 무기 개발은 지금까지는 다 기밀 사업으로 묶여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 이 사업은 방사청이 공개를 했느냐인데요. 그게 바로 우리의 해성5의 수출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초음속 대한미사일인 해성5를 이미 개발해서 배치를 했는데요. 문제는 해성5는 기밀 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배치를 했고 그래서 자료 공개가 안 되어서 수출에 엄청나게 지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인도는 러시아의 기술로 브라모스 미사일을 개발했고 바로 이 브라모스 미사일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에 수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소한 지금까지 우리의 해성5는 수출 실적이 없는데요. 우리 해성5가 인도의 브라모스에 비해서 크기도 절반에 불과하고 그리고 전자장비의 성능도 더 뛰어난데 지금까지 수출 실적이 없는 이유는 이 미사일이 비닉 사업으로 개발되어서 그 관련 자료를 구매국에게 제공하는 게 상당히 제약이 많아서 수출에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개되어 있는 해성5는 잠수함 발사 모델만 있지만 지금 우리는 지대지 모델과 함대함 모델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유도탄 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대지 버전에 탄두부만 변경을 하면 지대함 미사일로 바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동남아 국가들이 원하는 해안 방어용 지대함 미사일로 판매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 미사일이 비닉 사업으로 묶여 있어서 수출에 지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가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하면 당연히 지금까지는 비닉 사업으로 개발해야 했던 건데 이번 사업은 수출 문제 때문에 비닉 사업으로 개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방사청의 발표 내용을 보면 향후 국산 함정과 함께 패키지로 수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미사일이 탑재된 전투함을 이 미사일과 함께 패키지로 수출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미사일의 개발을 비닉 사업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런 고도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부 개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개발 사실을 발표를 하고 좀 엉뚱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함대함 유도탄 2 사업은 바로 우리의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 기반의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미사일이 실제로 개발만 된다면 현존하는 기술로는 이 대한미사일을 방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레이저로도 막지 못하고 당연하지만 중간 단계까지는 플라즈마 스텔스 때문에 탐지도 할 수 없기에 사실상 지금 존재하는 기술로는 확실하게 이 미사일을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발하는데 성공을 한다면 해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 미사일을 미사일 단품으로는 절대로 판매하지 않을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군함을 구매해주는 국가에게만 군함과 함께 미사일을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정도로 대단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결코 개발도 쉬운 미사일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런 과감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건 역시 해군력이 약한 북한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분명 북한도 해군력을 열심히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 해군 정도를 상대하는 데는 지금 이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해성5로도 얼마든지 상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는 해성5 이상의 대한미사일을 개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좀 더 과감한 개발을 해서 거의 세계 최강급 대한미사일 개발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우리 대한미사일의 목표는 북한 해군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세계 최강급 대한미사일을 개발해서 군함과 함께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판매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닌가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각종 뉴스에서 보던 내용과는 많이 다를 텐데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 멍 때리고 각종 뉴스를 봤을 때는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사 내용을 아무 생각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글을 쓰다 보니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 일종의 눈속임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이 사업은 원래라면 비닉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할 사업이지만 수출 문제 때문에 비닉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업이 되었고 그렇다고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도 없어서 방사청에서 일종의 편법을 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